자, 오늘은 우리가 몰랐던 동남아 이야기 2권 독서 모임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저는 이 권을 재밌게 읽은 MBN의 윤범기 기자입니다. 자, 우리 읽으신 분들부터 간단히 소감 나누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우리 정지용 변호사님 어젯밤에 책 구입하셨다 그랬는데 어떻게 이 책을 좀 보셨어요? 소감 좀 전해 주시죠. 아, 자기소개하고. 네. 안녕하세요. 저 일산에서 변호사하고 있는 정지웅 변호사입니다. 어제 제가 시간이 좀 남아가지고 그 근처에 있다가 교보에 가서 책을 네 권을 샀습니다. 네, 음, 사서 어제 밤에 늦게 와가지고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그냥 두 권 만화책이니까 두 권 후루룩 읽으면 되겠다 그랬는데 음. 두 권 다 못 읽었어요. 1권 지금 거의 다 읽었는데요. 되게 재밌고 신일용이라는 분이 대단하신 분인 것 같더라고요. 변호사님 그래서 머리 뒤에 뜬 거 좀 어떻게 해줘? 머리 뒤에 뜬 거, 예, 머리 뒤에 이렇게 예, 자고 일어나가지고 머리 안 감으니까 예, 그렇잖아요. 예. 뭐 어찌됐건, 네네네. 예, 정면만 하여튼 보고 뭐 얘기하시면 어쨌든 상관없습니다. 예, 제가 1권 지금 거의 다 읽었고요. 굉장히 음, 재밌게 다 읽었고 뭐 뉴욕하고 그 무슨 향신료 때문에 뭐 땅 바꾼 거 막 그 부분 읽고 막 그랬는데 이거는 음. 아직 못 읽었는데 그래도 이제 읽으신 분들 말씀 듣고 또 읽으면 더 재밌게 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음. 반갑습니다. 그 1권 읽으신 소감이나 1권 내용 중에 조금 인상적인 거 혹시 기억나는 부분 있어요? 아, 1, 일권이요 네네. 그 일단은 뭐 저기 저는 이제 싱가포르 같은 데는 굉장히 많이 갔었고 그다음에 싱가포르에서 조호바르주 넘어간 적도 있었고 뭐 인도네시아도 뭐 휴양지지만 뭐 빈탄이나 이런 데 간 적이 있었는데 이제 그 싱가포르의 그 히스토리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그 태국하고 버마의 땅 모양이 뭐 이렇게 생긴 거 이런 것들 뭐 그런 뭐 히스토리 이런 거 굉장히 전혀 몰랐던 거를 음, 읽었는데 굉장히 재밌게 잘 읽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간 오늘은 네, 2권이니까 이건 네, 네, 네. 2권까지 빨리 따라오시고요. 어쨌든 예, 두권 사셨다니 앞으로는 열심히 나오시겠네요. 네. 예. 잘 읽어보시고, 그다음에 우리 조현은 분과장님, 조현님 분과장님도 음소거 키시고 자기소개도 좀 해주시고, 그다음에 책 읽으신 소감 말씀해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 한남동 주민이고요. 독서 모임 계속 참여하고 있습니다. 저는 아쉽지만 책을 다는 못 읽었는데, 음, 음, 이 동남아도 우리나라랑 비슷한 점도 있구나. 왜냐면 그 개화기 1800년대 이럴 때 뭐 외세의 침략을 받고 우리나라는 뭐 세국지 정책을 했고 그 나라도 그랬던 것 같은데 또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호전적이었던 민족 같아요. 전쟁을 잘했고 그래서 청나라랑 전쟁을 했는데도 이겨버리고 음, 그다음에 뭐 뭐 뭐죠? 아무튼 그래서 어떤 유명한 사람이 미국이 베트남의 역사를 알았다면 베트남 전쟁을 안 했을 거다. 그만큼 자기네는 그 전쟁에 약간 통달한 민족이다. 이런 의미로 그런 말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랑 비교하면서 읽어서 그 부분이 재밌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네. 얼마나 읽으신 거예요? 다는 못 읽으셨다 그랬는데, 이권은 얼마나 네, 저는, 읽으셨어요? 저는 막 중간중간 읽고 음, 앞에 한 반 정도는 읽은 것 같아요. 음, 네. 근데 베트남 쪽도 읽고, 그다음에 그 버마 얘기도 읽고, 뭐, 네. 음. 책을 좀 신기하게 읽으시네요. 앞에서 붙어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능성스레 건너뛰시면서. 네, 네, 네. 알겠습니다. 우리 박정훈 씨도 본인 소개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책 얼마나 읽으셨는지 소감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요새 최근에 이렇게 밀고 있는 제 소개가, 윤범기 기자님을 스승으로 모시고 싶은 국민의힘 당원 박정훈입니다. 자꾸 그렇게 제가 엮지 왜, 말라고. 나중에 뭐 제가, 그따가 터질. 제가, 제가 이 소개를 하는 그 의미가 뭐냐면, 이 책에도 음, 나오지만, 링크가 정말 중요합니다. 링크. 음, 무언가, 대륙 세력과 연계되는 링크.
해양 세력과 연계되는 링크, 무언가 지식과 연결되는 링크가 정말 중요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책 보면서도 절실히 느끼는데 제가 윤범기 기자님 통해서 얻은 게 너무 많거든요. 뭐 연설대 전통에 만났지만 진짜 얻은 게 너무 많고 모임도 많이 만나게 되고 이러면서 제가 쌓이는 게 너무 많아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 싶고요. 저 1권에 의해서 2권도 너무나게 재미나게 읽었고요. 저는 원래 책을 잘 안 읽는 사람인데 어렸을 때 만화책은 많이 읽었거든요. 그래서 네. 막 후루룩 읽히더라고요. 어. 그러면서 이제 적어가면서 읽는데 보면 볼수록 정말 이 대륙에 붙은 버마라든지 베트남 같은 이런 나라들은 우리나라랑 참 비슷하다. 그 역사적으로 히스토리가 좀 비슷하다 이런 느낌을 받았고 그리고 우리가 막 동남아 얘기하면은 동남아 노동자들 막 이런 이미지만 생각나는데 이 나라도 정말 청나라를 진짜 청나라가 넘보지 못했던 그런 역사가 있었구나. 우리나라 고구려처럼. 그리고 특히 그 베트남을 가장 많이 자주 가서 베트남을 되게 좋아하는데 이 베트남이라는 나라가 정말 우리나라랑 정말 비슷하다. 우리나라의 화산이시 시조도 베트남에서 왔고 그리고 베트남의 그 역사, 뭐 우리나라 연산군이라든지 삼전도의 굴욕 뭐 이런 역사 비슷한 역사도 되게 많고 아까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대로 우리가 개화기 때 그때 우리가 흥선대원군이 쇄국 정책을 했던 것들 그런 것도 맞고 그러면서 앞서 말씀드린 제가 그 링크가 참 중요한 게 그, 그, 어, 그 세자가 있는데 베트남에 그 병 때문에 일찍 죽었다고 하는데 그 세자가 만일 그 왕위를 이어서 그러니까 그 세자가 그러니까 해외에서 프랑스에서 유학을 갔다 와서 이렇게 온 그런 왕세자였는데 깐세자 깐세자였는데 그 세자가 만일 책에서도 나오지만 베트남을 다스렸다면 지금 베트남은 싱가포르 수준이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그 일본 사람들이 참 그 내가 예전에 하버드에 입학한 뭐 이준석도 그렇고 뭐 여러 사람들이 근데 하버드에서는 이제 입학사정관이 그 에세이를 내게 해서 그 나라의 뭐 학력이나 이런 걸 보는 게 아니라 뭔가 그 사람의 스토리를 본다고 하는데 그 사람이 정말 민주화를 시킬 수 있는 인물이라든지 뭐 이런 걸 본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일본 사람들이 동남아에 있는 뭔가 그 인물들을 일본에 유학 왔을 때 그때 뭔가 키워갖고 그 나라의 지도자가 되게끔 했던 그런 스토리를 보면서 그게 뭐 호제 리잘이라든지 아웅산이라든지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박정희라든지 뭐 판차우찐 뭐 판부이차우 이런 사람들 보면서 이 역사가 참 진짜 링크되는 게 정말 중요하다.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을 들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이동원 씨도 들어와 계신데 이동원 씨는 책을 못 읽으셨다 그랬죠. 그냥 간단히 자기소개만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동원이요. 독일 회사에서 기술 경험하고 있습니다. 라벨라의 포크 통해서 조금 읽고 했었는데 그 뒤로 갑자기 일본 파견 때문에 좀 일이 바빠져가지고 책을 읽는데 기자님 요 지금 강의해 주시는 거 듣고 싶어가지고 들어왔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책 일본에 지금 가 계신 거예요? 아예 지금 일본에 살고 계신 거예요? 지금 출장으로 와 있고요. 아, 5월부터는 일본에 한 2년 동안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이 책을 사서 가야 되겠네. 네, 네, 시간마다 읽으면 될 것 같아요. 심심할 이 책을 사갖고 가라고. 그래서 비행기 안에서만 읽어도 다 읽겠네. 때 놀러 오세요. 이 책하고 그다음에 그 다음 책도 제가 알려드릴 테니까 일본 가기 전에 미리 다 사갖고 가세요. 그래서 이제 일본에서 심심하면 읽으면서 같이 계속 참여하시도록 네,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네, 네. 우리 김송아린 씨 들어와 있어요. 김송아린 씨, 제 친구 딸인데 우리 김송아린 씨도 음소거 키시고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캐나다에서 유학 중인 19살 김송아린입니다. 윤봉기 기자님 페이스북에서 항상 재밌는 일이 열리는데 시간대가 안 맞아서 많이 못 들어왔는데 오늘 마침 지금 부활절 연휴 기간이라 들어왔고요. 이 책은 처음에 공지해 주셨을 때부터 읽어보고 싶었는데 전자책이 없어서 못 읽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아, 그러면 지금 캐나다에 있으니까 종이책은 받아볼 수가 없구나. 전자책만 볼 수 있는데. 네, 종이책 배달해 주시면 볼 수 응, 있습니다. 그렇죠. 네, 이렇게 항공우편으로 받으면 받을 수 있겠지만 가격이 엄청 비싸겠죠. 네,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까지 해서 볼 건 없어. 나중에 한국 오게 되면 네, 그때 챙겨보세요. 어쨌든 네, 반갑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되게 반갑습니다. 절친이었던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가 낳은 딸인데 벌써 이렇게 장성해가지고 이제 성인을 앞두고 있습니다. 대단하십니다. 네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나중에 캐나다도 다룰 거거든요. 그러니까 캐나다 다룰 때 그 캐나다에 있으니까 더 재밌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얘기는 나중에 하고. 우리 김세경 선생님 들어와 계시네요. 김세경 선생님 혹시 가능하시면 잠깐 음소거 켜고 자기소개 좀 해줄 수 있을까요? 김세경 선생님? 김세경 선생님, 뭔가 이렇게 말씀하기는 어려운 운전 중이었어갖고. 운전 네, 중? 예, 그래갖고 마이크를 좀 늦게 켜게 됐는데, 넥스트 클래스 방이라고 거기에 어떻게 초대를 받아가지고 거기서 알게 된 것 같아요. 예. 근데 저를 초대하신 분이 현 뭐였던 것 같은데, 거기서 이제 윤범기 기자님이 보이셨던 거죠. 그리고 강의나 이런 거를 이제 많이 이렇게 최근 한 3, 4일 접하면서 이렇게 독서 모임도 하고 계시길래 제가 평소에 독서 모임을 많이 참여하는 편이거든요. 예. 음, 그래서 하게 됐는데 어제 이제 저녁 밤늦게 알았던 거라 책을 뭐 읽거나 준비하거나 이런 거는 없었고요. 저는 음, 40대 주부인 거고요. 예, 학부모 음, 운영위원회라던가 학부모 정책 모니터단이라던가 이런 거를 많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음, 그러면서 최근에 이제 뭐 연금 개혁이나 뭐 교육 개혁이나 노동 개혁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올해 그거 작년에 정권 바뀌면서 어떻게 개혁이 어떤 식으로 개정이 돼가지고 이제 갈 것인가 이제 그게 궁금하니까 이제 강의 듣는다고 들어와가지고 거기에 되게 여러 가지 강의가 있길래 좀 여러 번 이렇게 참여하면서 알게 된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반갑고요. 우리가 몰랐던 동남아 이야기라는 책은 만화책입니다. 그래서 사실 부담 없이 읽을 수 있는 책이니까 다음 달에는 가급적 구해서 한번 읽어보시고 들어오시면 독서 모임을 더 재밌게 100% 즐길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럼 저도 그러면 읽은 내용 조금 간단히 저도 소감 말씀드리고 같이 또 토론 이어가도록 하죠. 그러니까 이게 1권은 우리가 지난달에 다룬 1권은 그 동남아시아의 어떤 역사적인 원류, 왜 동남아시아가 지금과 같은 동남아시아가 되었는가, 이제 그 스토리를 쭉 풀어준 거잖아요. 아까 정지웅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핵심은 향신료 때문이라는 거죠. 일단 날씨가 너무 좋고 쌀이 많이 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살기에 정말 아주 쾌적하고 좋은 환경이야. 물론 이제 밀림이 있어서 위험하긴 하지만 거기다가 이제 그 유럽에서 냉장고가 없다 보니까 이제 향신료의 필요성이 컸는데 그 향신료를 아주 비싸게 팔 수 있었기 때문에 이제 동남아시아로 유럽인들이 몰려오면서 이제 격동의 현대사가 시작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1권은 그 배경 설명을 기본적으로 해놨다면 2권은 이제 본격적인 그 격동의 현대사가 시작되기 전 20세기 직전까지의 동남아 역사 중에 동남아를 크게 두 구역으로 나눌 수 있잖아요. 동남아 북부, 그 대륙에 붙어 있는 부분하고 동남아 남부, 이 바다의 섬으로 떠다니는 영역, 주로 이제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이런 쪽이겠죠, 싱가포르. 근데 이제 오늘 2권에서는 주로 대륙에 붙어 있는 네 나라, 대륙에 크게 붙어 있는 네 나라의 얘기를 집중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 중에서 1장은 필리핀을 그냥 짧게 다루고, 그 다음에 이제 핵심적인 건 세 나라죠, 결국에는. 버마하고 태국하고 베트남. 요 세 나라의 얘기를 집중적으로 다루는 게 이권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필리핀 얘기는 뭐 그냥 필리핀이란 나라가 이제 뭐 엄청나게 다양한 섬들이 막 모여 있고 인종 구성도 다양하고 뭐 그런 나라인데 이제 이게 서양 세력이 들어와서 특히 그 스페인이죠. 그 카톨릭 세력이 이렇게 집권하고 있는 상황에서 스페인인들이 그 필리핀인들이 스스로 민족의식을 깨우쳐서 독립운동에 본격적으로 나서는 순간까지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고 그 과정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호세 리잘이라는 변호사, 의사죠, 의사. 그 호세 리잘이라고 하는 의사가 이제 결정적인 그 역할을 하게 돼서 필리핀인들의 민족의식을 이렇게 확 불태우게 만드는 그러니까 뭐 이런 사람들은 각 나라마다 한 명씩 꼭 있는 것 같아요. 인도 같으면 뭐 간디가 이런 케이스고 뭐 베트남에 호치민도 있고 뭐 그런데 일종의 국부 같은 느낌을 주는 사람이지. 에, 우리로 치면 뭐 도산 안창호. 근데 이제 근데 이분은 되게 종교적으로 많이 인발브가 돼 있는 사람이죠. 단순히 뭐 그런 정치적인 인물이었다기보다는
사실은 내용적으로 보면은 이분이 하신 활동은 뭐 그렇게 뭐 대중을 엄청나게 조직해서 뭘 한 거라기보단 그냥 좀 착한 마음을 갖고 봉사활동하고 주변 사람들 좀 챙기고 그리고 종교적으로 이제 카톨릭 신앙을 이제 필리핀인도 뭐 사제가 될 수 있다. 뭐 이런 맥락에서 이제 그런 운동을 하신 분들을 이어받아서 뭐 그렇게 한 거였는데 사실은 이제 그 집권 세력이 그 제국주의 세력이 너무 과하게 사실은 그 우려해가지고 그렇게 크게 위험하지도 않은 사람이었는데 괜히 붙잡아서 죽인 거죠. 근데 이제 이분이 어쨌든 그 책을 써가지고 굉장히 큰 히트를 해서 상당히 이제 그 필리핀 전역에 이름이 알려진 인물이었고 젊은 청년이었고 뭐 30대 죽었을 때가 31살인가 뭐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젊은이고 또 유럽 유학을 가서 의사가 돼서 돌아온 사람이었고 주변 사람들한테 이제 의술로 따뜻한 인수를 펼치던 사람이고 그리고 체포된 것도 아니 쿠바인가? 쿠바인가로 뭐 의료 봉사 여행을 하러 가다가 중간에 체포돼가지고 이렇게 사형을 당하는데 그러니까 아무 죄가 없는 사람이야 진짜 전혀 죽일 필요가 없는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을 이렇게 당시 그 스페인 식민 당국이 괜히 과도하게 우려해가지고 총살을 시켜서 죽이게 되죠. 근데 이제 이분은 그 죽는 과정이 되게 감동적이었던 거예요. 죽는 과정이 뭔가 되게 약간 성스럽고 성인다운 어떤 뭐 예수님 같은 그런 느낌을 줬던 거지. 종교적인 인물이고. 예수님도 의사였, 사람 병 고치잖아요. 근데 이분도 이제 의사였고 되게 종교적으로 독실한 인물인 것도 비슷하고. 그래서 이제 이분이 죽을 때, 이렇게 자기 편지를 남겼다는 거 아닙니까? 조그만 뭐 손난로 같은 거에다가 뭘 써가지고 간수한테 줬는데 그 간수는 필리핀인이었기 때문에 그걸 나중에 이제 이렇게 그 유가족들한테 전달하면서 그 편지 내용이 저녁에 공개가 된 거지. 근데 그 편지 내용이 시였던 거죠. 그 아름다운 땅 필리핀을 위해서라면 나 하나 이제 주는 건 아깝지 않다. 뭐 이런 내용의 시인데 굉장히 아름답게 그거를 쓴 거죠. 이게 1권의 마지막 장에 그 나오거든요. 안녕 나의 사랑하는 조국. 태양이 쓰다듬는 땅. 동방의 바다의 진주. 우리의 잃어버린 낙원이여. 기꺼이 너에게 나의 슬프고 억눌린 삶을 바치노라. 뭐 이런 식으로 시작되는 시를 이렇게 남겼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마치 예수님이 돌아가신 그 이렇게 그 유태민족을 위해서 속죄한 그런 느낌과 이제 동일시가 되면서 굉장히 필리핀인들을 응집시키는 하나의 어떤 민족주의, 독립운동의 아이콘이 돌아가시고 나서 아이콘이 되게 된 거죠. 이 호세 리살은 이 우리나라 민주화 운동 할 때도 되게 많이 언급이 되고 이재명 대표도 어디선가 요세리잘 이 시를 인용했던 거 제가 본 기억이 있는데 그만큼 어쨌든 꽤 유명한 분입니다. 근데 이제 필리핀의 역사를 기억할 때 이제 모를 수가 없는 아주 중요한 인물이죠. 근데 필리핀 얘기는 사실은 뭐 그냥 맛배기로 조금 나온 거예요. 호세리잘 얘기를 중심으로 해서 그래서 본격적인 얘기는 아니고 이제 우리가 이제 2권에서 본격적으로 볼 거는 2권 그 두 번째 챕터에 나오는 버마 이제 버마 얘기죠. 이게 버마가 사실은 강대국이더만 몰랐는데 지금도 버마가 이제 군사 독재 얼마 전에 쿠데타 일어나가지고 군사 독재를 하고 있는 나라잖아요. 근데 그게 전통이 있는 거야. 굉장히 군부가 강력한, 굉장히 군사력이 강한 이 동남아시아의 패권 국가였던 거예요. 버마가. 왜 강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그 어쨌든 싸움을 잘했어. 군사적인 영웅들이 연달아 나왔어. 이게 바이나웅이라고 하는 사람도 나오고 뭐 알라웅 파야, 뭐 반둘라, 뭐 이런 이제 그 아주 굉장히 뭐 이렇게 우리가 지금 광개토대왕쯤 되는 그런 굉장히 강력한 그 군사력을 보유한 군주들이 그 왕조들이 연달아 등장을 하게 되죠. 그래서 원래 버마라는 나라가 이렇게 동남아가 이렇게 돼 있으면은 요쪽에 붙어 있는 나라잖아요. 인도 쪽에 붙어 있는 나라인데 원래 동그랗게 이제 말발굽처럼 산맥으로 둘러싸여 있고 그 밑으로 해가지고 아래로 쭉 이어지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무슨 뭐 토마호크 무슨 뭐 이렇게 같다고 도끼 같다고 하기도 하고 뭐 그러는데 근데 이제 버마는 원래 위쪽에 버마족이 있고 히말라야에서 내려온 버마족이 있고 밑에는 몬크메르족이 있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크게 보면 두 개의 종족이 있고 뭐 까잔족, 무슨 로힝야족 뭐 해서 다양한 종족 구성이 지금도 문제가 되고 있죠. 내전도 사실 그런 종족을 중심으로 일어나고 있고. 근데 이제 이 버마족이 아래쪽에 있는 몬크메르족을 정복하는 역사죠. 그래서 이제 그 두 남부와 북부 사이에 끊임없이 정복 전쟁이 일어나면서 굉장히 군사적으로 단련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요 시대는 다 코끼리 갖고 전쟁하는 시절이라 막 코끼리 들고 뭐 밀고 내려 코끼리가 지금으로 치면 뭐 탱크 같은 역할을 했겠죠. 그래가지고 이제 남과 북이 전쟁을 하는데 결국엔 버마족이 아래로 쭉 밀고 내려와서 이제 그 남부까지 다 통일을 하는
이제 그런 역사고 그게 이제 바이나옹이나 알라옹파야 같은 사람들이 했던 역할이고 그리고 나서 이제 힘이 넘치니까 그 산맥을 넘어가 가지고 인도 쪽으로 쳐들어가서 그 로힝야 족이 사는 그쪽까지 먹게 되는 거고 그게 나중에 이제 인도가 식민지를 할 때 많이 문제가 되죠. 그다음에 또 동쪽으로 가가지고는 태국 그 당시에 시암이라고 불렸죠. 시암이란 나라하고도 끊임없이 갈등을 빚으면서 주로 두드려 패죠. 주로 두드려 패가지고 영토를 넓혔다가 낮췄다가 넓혔다 낮췄다 이제 뭐 이런 과정들이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사실은 되게 재밌었던 건 이 베트남과 이게 그 버마와 시암을 많이 비교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버마는 너무 강했기 때문에 부러져 버린 거야. 그래서 식민지가 된 거예요. 사실은 이제 그 유럽의 어떤 그 영국이나 뭐 이런 프랑스의 그 서유럽 세력이 쳐들어왔을 때 버마는 완전히 최전성기였다는 거예요. 너무나 강력한 우리로 치면 뭐 그 조선시대 뭐 태종이나 뭐 세종대왕쯤 때는 가장 강력한 전성기에 서세동점에 유럽의 침략을 당한 거야. 그러니까 얘들은 자기들이 질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을 안 한 거예요. 왜냐면 동남아의 패권 국가였기 때문에 이씨, 뭐 니들이 뭔데 우리한테 감히 비벼 우리 이 동네에선 우리가 짱이야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힘으로 붙었고 그야말로 이제 이렇게 그 제대로 된 전쟁을 치른 거죠. 실제로 뭐 반둘라나 뭐 이런 사람은 그 영국을 굉장히 공포에 떨게 만들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 영국이 이제 남쪽으로 내려왔는데 도저히 올 수가 없는 짧은 시간에 이제 그 산맥을 넘어가지고 전장까지 도착해서 영국군을 아주 경악하게 만들었다고 하는데 실제로 전쟁도 굉장히 치열하게 벌어졌고 영국군이 뭐 10,000명 이상이 사망하는 굉장히 큰 전과를 올렸는데 결국에는 본인을 포함해서 다 전멸했고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버마가 망해서 이렇게 식민국이 되고 말죠. 이제 그 과정에서 무슨 뭐 우리로 치면 명성황후 같은 민비 같은 이제 좀 독한 와이프가 있었고 마지막 황제가 좀 유약했고 고종이랑 비슷하게 그런 얘기들이 이제 쭉 나오죠. 그래서 버마 나중에 인도로 가가지고 인도에서 죽고 마지막 왕은 뭐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어쨌든 너무 강력했기 때문에 꺾여버린 그게 이제 버마의 역사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식민지로 들어가게 되죠. 그게 참 그 재밌는데 그게 나중에 이제 이 버마의 강력한 군부의 전통 그리고 이제 남과 북의 어떤 그 인종적 차이 그 종족적 차이 거기다가 이제 식민지 세력의 어떤 여러 가지 그 식민지 세력이 만들어 놓은 디바이드 앤 룰 그런 것들이 사실 지금의 미얀마의 어떤 여러 가지 비극적 상황들을 사실 구조적으로 만들어 놓은 거죠. 지금 미얀마의 쿠데타 상황이나 뭐 이런 그 이렇게 군부 세력과 아웅산 수치 세력 사이의 갈등이나 뭐 이런 걸 이해하려면 사실 이런 버마의 역사를 좀 이해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되게 재밌는 그 참고가 되는 내용이었고 그다음에 이제 버마 바로 옆에 붙어 있는 시암 태국으로 넘어오죠. 태국은 이제 이 동남아의 딱 중간에 있는 나라인 거죠. 동남아 대륙의 중간에. 근데 시암은 참 재밌는 게 시암도 만만치 않게 강력한 동남아의 나라였는데 버마한테 항상 이렇게 군사적으로 버마가 강력해지면 공격당하고 영토 뺏기고 이제 뭐 그렇게 군사적으로 압박을 당하는 그런 나라였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옆에 있는 캄보디아나 라오스보다는 또 강력한 나라였던 거고 그러니까 동남아에서 한 2등 국가쯤 되는 나라였던 것 같아요. 근데 재밌는 건 그랬기 때문에 독립을 유지할 수 있었다는 거지. 그러니까 버마는 너무 강력해서 서유럽과 힘으로 맞짱을 뜨다가 결국엔 꺾여가지고 영국의 식민지로 가게 되는 거고 그에 비하면 태국은 굉장히 위험한 지역이었는데 나라가 딱 중간에 있었고 그 태국의 오른쪽에 있는 베트남은 프랑스가 먹었고 태국의 왼쪽에 있는 버마는 영국이 먹었잖아요. 그러니까 프랑스와 영국이 서로 이제 경쟁 국가이기 때문에 서로 바로 영토가 붙는 걸 되게 부담스러워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사이에 완충지대가 있길 원했고 그 완충지대의 역할을 한 게 바로 이제 시암이 됐던 거죠. 그래서 기가 막히게 운 좋게도 시암은 이제 독립을 유지할 수 있게 됐는데 그 과정에서 굉장히 시암도 뭐 정권이 여러 번 바뀌고 우여곡절이 있잖아요. 이 책 표지에 나오는 그 유명한 왕과 나라고 하는 영화, 그 뮤지컬 영화죠. 그 영화의 소재가 됐던 그 외국인 그 가정교사, 외국인 여성 가정교사가 그 율브린너, 그 대머리 왕하고 이렇게 아까 썸 타는 그런 스토리가 아주 유명하잖아요. 근데 그게 뭐 실제로 있었던 일이긴 한데 거기 나온 것처럼 그런 관계는 아니었고 그냥 이제 그 뭉크 왕이라고 하는 그 60대 할아버지 왕이 자기 아들의 가정교사로 이제 그 여자 외국인 선교사를 데리고 왔던 거죠. 근데 그분이 가정교사를 잘 했는데 그리고 나서 돌아가서 이제 회고록을 쓴 게 약간 이제 오리엔탈리즘 뭐 이런 거랑 연동되면서 유럽에서 굉장히 큰 히트를 했고 그게 나중에 뭐 영국으로 만들어지고 영화로 만들어지고 하면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스토리가 되고 나중에 뭐 주윤발도 뭐 그 역할을 하고 뭐 그랬었죠. 근데 어쨌든 그 왕의 아들이
호헨촐레른이라고 하는 라마 1세죠. 라마 1세, 2세 뭐 이쯤 되는 그 호헨촐레른 왕이 굉장히 훌륭하게 그 당시에 그 복잡한 외교 정세 속에서 유럽도 왔다 갔다 하면서 뭐 이제 그런 이렇게 독립을 잘 지켜냈고 이제 그런 게 사실은 그 시암이라고 하는 그 태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독립을 유지할 수 있어서 결정적인 이유가 됐는데 그러니까 여기 보면 우리가 이제 뭐 외교적으로 프랑스와 그 영국 사이에서 운이 좋았다. 뭐 이렇게 흔히 얘기할 수는 있고 뭐 그렇기도 하지만 사실은 이제 왕가가 가진 어떤 정치력, 외교력, 그리고 국제 관계에 대한 식견, 그리고 때로는 놓을 땐 놓을 줄도 아는 그런 유연함, 이게 되게 중요했던 것 같아요. 사실은 이 버마도 그렇고 시암도 그렇고 이 동남아에는 그 서유럽과 같은 영토라는 경계가 없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 책에서 이 파트에서 되게 재밌었던 게 이 만달라라는 개념이에요.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동남아는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지도상에 딱 선으로 그은 그런 영토 개념이 없었다는 거예요. 마치 불교에서 만달라라는 게 이렇게 복잡하게 이렇게 물결이 퍼져나가면서 조금씩 겹치잖아요. 이쪽 만달라와 이쪽 만달라가 그 주변부가 이렇게 살짝 살짝 겹쳐도 크게 문제 안 삼고 그냥 그러고 사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 접경지대에 있는 사람들은 이쪽에도 조공을 바치고 저쪽에도 조공을 바치고 그러면서 그냥 나는 이쪽 사람인가 저쪽 사람인가 뭐 잘 모르겠네 이러면서 그냥 나 누가 괴롭히지만 않으면 되지 이러고 그냥 사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런 영토 개념이었기 때문에 시암 같은 경우에는 약간 좀 중앙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만달라들은 과감하게 다 포기한 거지. 과감하게 포기하고 영토를 딱 자기들이 지켜야 될 부분으로만 한정을 하고 미리 지도를 만들어서 서유럽하고 협상할 때 여기까지는 우리 영토다. 건들지 마라. 다만 뭐 어디부터는 뭐 필요하면 가져가라. 이런 식으로 그냥 이렇게 포기하면서 핵심적인 지역, 지금의 핵심 태국 영토를 지킬 수가 있었고 그래서 태국이 한 번도 식민지가 되지 않고 그 서세 동점의 시대를 잘 이겨낼 수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태국의 역사는 어쨌든 그런 초창기 왕들의 어떤 그 외교적 안목과 식견 그리고 서세동점의 시대의 어떤 본질 그 영토 국가의 본질을 일찍 포착하고 그에 맞게 자신을 빨리 변화시킨 이제 그런 노력 이런 것들이 되게 큰 역할을 했던 것 같고 사실 우리나라도 뭐 일본 왜냐하면 러시아 뭐 청나라도 있었고 뭐 영국 프랑스도 조금씩 관심 가졌고 다양한 나라들이 서로 그 눈독을 들이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힘들이 다 비등비등했잖아요. 그 사이에서 잘 외교력을 발휘했으면 어쩌면 태국처럼 그 주권을 잃지 않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이제 그러기에는 근데 태국은 어쨌든 호헨촐레른이라는 왕이 중심을 딱 잡고 그러면서 이제 본인 스스로가 외교적 안목을 가지고 대응을 잘 했는데 우리나라는 이제 마지막 왕이었던 고종이 이제 그런 면에서 상당히 무능했고 와이프의 정치력에 많이 의존을 했는데 그 와이프였던 민비는 본인의 민씨 척족을 거느리는 일종의 외척 세력이었던 거죠. 그리고 이제 집권하면서부터 엄청나게 이권을 이제 빨아먹으면서 조선의 어떤 그 건강함을 많이 해치는 역할을 했고, 뭐 그분이 생각하는 그 외교적인 안목이라는 것도 사실은 이제 중국의 고대의 어떤 이의제의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는 어디가 강하면 다른 오랑캐로 견제하고 여기가 강하면 다른 오랑캐로 견제하고 그러니까 그 수준에서 사실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근대 국가로 발돋움하기보다는 결국에는 이권 나눠주면서 이렇게 조금씩 컨트롤 해보려고 하다가 그 본인도 암살당하고 그리고 이제 결국 조선도 망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위기의 순간에 어떤 그 최고 지도자의 또 외교적인 안목 같은 게 얼마나 중요한가 이런 걸 우리가 시암의 역사에서 이제 배울 수 있었던 것 같고 근데 베트남으로 넘어오면 저는 베트남 부분이 특히 또 재밌었는데 베트남이란 나라가 사실은 우리가 아는 그 베트남이 아닌 거예요. 우리는 베트남을 하나의 나라로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역사를 보면 베트남은 원래 북부 베트남과 남부 베트남이 전혀 다른 나라였다. 그래서 이제 그 북부 베트남은 원래 비엔남, 남비엣이라고 불렀죠. 그래서 옛날에 우리가 남월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동이, 뭐 북, 뭐 서융, 뭐 남월 이렇게 해가지고 그 중국의 남쪽에 있는 오랑캐다. 그래서 남월. 그게 이제 베트남 말로 남비엣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베트남은 원래 남비엣이라고 하는 나라가 북쪽에 있고 남쪽에 있는 나라는 베트남이 아니라 참파라는 나라였어요. 참파. 그래서 사실 두 개의 나라가 있었던 거예요. 베트남 그 영토에. 그래서 남비엣은 우리나라는 아까 조현은 문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랑 굉장히 비슷한 유교 국가였죠. 베트남은 유교를 쓰는 유학을 그래서 과거 시험 보고 한자 문화권이었고 그래서 중국에 가면은 한국 사절하고 만나서 서로 이렇게 한문으로 필담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또 나중에 베트남 독립운동가들이 일본에 가서 일본의 개화기 지식인들하고 필담으로 대화를 나눴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베트남 중에서 북부는 굉장히 어떤 그 동부가
그 중화 문화권의 영향을 받은 그런 어떤 유교 국가였던 거고, 남부는 참파라고 해서 참파는 약간 진짜 동남아스러운 나라였던 거지. 태국이나 버마랑 비슷한 동남아스러운 나라였고, 쓰는 언어도 좀 달랐고, 문화도 달랐고, 상당히 어떤 동남아 비스무리한 문화를 가지니까, 그 북부는 유교 국가, 남부는 이제 뭐 이렇게 불교나 또 힌두교의 영향을 받는 뭐 그런, 특히 불교였겠죠. 그런 이제 두 나라였던, 두 나라가 서로 아웅다웅하면서 계속 군사적으로 각축을 벌이고 전쟁을 하고 뭐 그러던 나라였는데, 그러다가 이제 북부가 몽골의 침략을 받았나, 하여간 그 북부 쪽에 있는 그 비엔남, 남비엣은 계속 중국과 전쟁을 벌이죠. 그래서 이제 중국과 전쟁을 벌여서 몽골하고도 한번 대차게 싸우고, 그래갖고 몽골을 패퇴시키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중국 청나라, 걸륭제, 중국 청나라가 제일 잘 나가던 시절, 제일 막강하던 시절에 만주 8기군하고도 싸워서 또 몰아내기도 하고, 물론 이제 그 워낙 대부분은 풍토병 때문이죠. 말라리아 걸리고 뭐 그래서 쫓겨나 돌아간 거긴 한데, 어쨌든 그렇더라도 이제 굉장히 군사력이 강했던 거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화약을 입수를 해가지고 이제 신병기를 가지게 된 거지. 그 화약을 입수해서 그걸로 참파 지역까지 이제 밀고 내려와서 결국 참파를 멸망시키고 이제 남북 베트남을 통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비엔남이 아래로까지 내려와서 하나의 나라가 됐다. 그 과정에서 왕조가 뭐 여러 번 바뀌죠. 리 왕조가 뭐 레 왕조가 됐다가 뭐 찐 왕조가 됐다가 뭐 응원 왕조가 됐다가 뭐 하여간 뭐 여러 가지 뭐 바뀌는데, 뭐 우리가 그렇게 자세히까지 알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어쨌든 끊임없이 이게 자기들 나름대로 이제 왕조 교체를 여러 번 겪으면서 이제 결국에는 응웬 씨가 굉장히 중요한 이제 역할을 하게 되고, 응웬 씨가 나중에 마지막 응웬 왕조를 이제 만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응웬 왕조도 나름대로 이렇게 잘 나갔는데, 결국 마지막 순간에 이제 프랑스의 침략을 받으면서 결국 프랑스한테 굴복하고 나라가 식민지로 넘어가는 이제 뭐 그런 과정들이 이 책에 묘사가 됩니다. 그리고 중간에 캄보디아 얘기도 조금 나오고 라오스 얘기도 조금 나와요. 근데 보니까 캄보디아랑 라오스는 그렇게 중요한 나라가 아니에요. 거의 그냥 이렇게 양쪽에 있는 베트남, 태국 양쪽으로부터 그냥 그 만달라의 주변부에서 좀 정리가 되면은 나라가 좀 있다가 없어지면, 그 양쪽 나라가 세지면 그냥 뺏겼다가 뭐 이제 그러는 왔다 갔다 하는 나라더라고요. 나라라기보다 약간 부족 가까운 뭐 그런 느낌이었던 것 같고. 그래서 사실은 요 세 나라, 버마의 역사, 시암의 역사, 그리고 베트남의 역사, 요 세 나라를 알아보는 게 요 2권의 핵심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전에 한 번 읽고 이번에 두 번째 다시 읽은 건데, 사실 처음 봤을 때는 새로운 이름이 나오고 또 익숙치가 않은 이름들이잖아요. 뭐 바이나옹, 알라웅파야, 반둘라, 뭐 호헨철레르, 평생 들어본 적 없는 그런 이름들이 막 나오니까 이게 뭐야 하면서 이제 그냥 처음에 읽을 때는 별로 이렇게 기억이 안 남게 읽었는데, 두 번째 다시 읽으니까 이게 다시 구조가 이해가 되더라. 이게 어떤 구조로 책을 편집을 했고 이게 이제 이 나라의 역사가 대충 어떻게 흘러간 거구나라는 게 이제 다시 한번 정리가 되면서 뭐 나름대로 되게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재미가 있었고, 아마 2권이 이 세 나라 위주라면 3권은 인도네시아하고 말레이시아, 뭐 싱가폴 뭐 이런 식으로 바다 쪽에 있는 동남아, 바다 쪽에 있는 동남아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다룰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동남아라고 하면 나라가 한 10개 정도, 10개에서 11개 정도 되는데, 그 나라의 역사들을 한번 이렇게 두루 일별을 해보고, 마지막 4권에서는 현대사, 아주 가장 최근에 마르쿠스, 뭐 수아르토, 뭐 이런 독재자들이 나오는 현대사 이야기도 나올 것 같습니다. 그 부분 되게 재밌을 것 같고요. 오늘은 요 2권의 내용에 대한 요약은 요 정도로 말씀드리고, 제가 말씀드린 거에 대해서 또 들으면서 생각나는 점이라든가 좀 같이 좀 얘기해보고 싶은 점이 있으신 분들 의견을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조현은 문과장님부터 다시 한번 음소거 키시고 소감도 좋고 무슨 뭐 들으면서 생각나는 의견도 좋고 말씀을 좀 해주시죠. 네. 저는 왜 태국은 식민지가 안 됐을까? 책에서도 잠깐 나왔었는데 이해가 좀 안 됐었거든요. 근데 아까 완충지 역할, 프랑스하고 영국의 완충지 역할로서 살아남았구나. 그리고 또 지도자가 어, 약간 지혜로워가지고 잘 대처했고, 우리도 그랬으면 어땠을까? 그렇게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지도자의 역할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되는 계기가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다음 우리 정지웅 변호사님, 정지웅 변호사님도 음소거 키시고 추가로 코멘트 좀 부탁드립니다. 예, 이건 앞으로 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이 지정학이라는 이런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 지정학과
또 외부 세력과의 어떤 그런 관계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 동남아시아 같은 경우는 저 이제 아까 저 뭐 말씀드린데 막 태국도 갔다 오고 다 갔다 왔는데 그냥 다 휴양지로 갔다 온 개념밖에 없었는데 아 진짜 이거 읽어보니까 너무 재밌고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도 잘 읽어보고 다음 모임에 잘 나오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아, 3권까지 읽어오셔야 됩니다. 예, 3권까지. 3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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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네. 뭐 사셨으니까 곧 읽으실 네, 걸로. 우리 예, 예. 박정훈 씨도 음소거 키시고 추가 의견 주시죠. 네,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저도 왜 동남아 국가 중에 태국이 왜 식민지가 안 되고 저렇게 어, 그랬을까 궁금했는데 이 책을 통해서 아, 외교구나. 결국에는 외교로 이 국가를 지켜냈구나.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만달라, 뭐 태국이나 이런 데 가면 그런 문양들이 되게 많은데 이게 다 의미가 있었던 거고 이게 뭐 되게 어렵게 말하자면 이게 우리나라가 뭐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하청을 주고 대대행사를 주고 대대대대대 대행사를 주는 것처럼 그 주변에 있는 그런 부족과 그런 부족 국가들이 그냥 너희들 알아서 살아라. 영토에 그치 않고 뭐 그렇게 그런 거 보면서 아, 그때 되게 이해가 되게 잘 갔고요. 그러면서 정말 자기가 어, 필요한 영토만 확보하고 영국과 프랑스에게 이렇게 나눠서 외교를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런 그런 키워드가 이렇게 대륙 세력과 해양 세력과 링크되는 것 그리고 무언가 교육이나 이런 걸 통해서 그런 사람들 유학을 보내서 그분들 통해서 신식 문물을 받아오는 것 그리고 대륙 세력을 통해서 그런 대륙 세력의 뭐 중국을 통해서 화약을 얻어서 참파 왕국을 무너뜨렸던 것처럼 해양 세력을 통해서 신식 무기를 통해서 버마가 그렇게 강했지만 영국의 그 신식 무기인 여기에 나오는 그, 어, 꽁그리브 로켓탄, 꽁그리브 로켓탄. 이거 한 방으로 그냥, 아무리 뭐, 기세가 강한 군대가 온다 하더라도, 로켓탄 한 방이면 그냥 끝나는, 결국에는 그런 무언가 신식 무기, 뭔가 신식 문물, 그런 걸 통해서, 뭐 태국 같은 경우에 가정교사가 그 국가에 미친 영향, 안나라는 가정교사가 국가에 미친 영향이 컸던 것 같고, 교역, 그래서 마지막에 나오는 비스마르크에 말하는 결국의 문제 해결은 피와 쇠다. 경제력과 군사력. 지금 패권국가 미국이나 중국이 그랬던 거죠. 그런 것 같다는 생각이 들면서 우리나라도 참 배울 점이 많다. 그리고 마지막에 느꼈던 거는 우리가 아까 고종 얘기하셨지만 고종이 러시아한테 안 붙고 영국한테 붙었으면 또 우리나라가 어떻게 됐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네. 그다음에 우리 동원 씨. 동원 씨도 음소거 키시고 소감 얘기해 주시죠. 네, 책을 못 읽었는데 되게 재미있을 것 같아 보이고 책을 꼭 읽어보겠고요. 미얀마랑 버마가 같은지는 몰랐는데 무식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네네네. 버마에서 미얀마로 이름이 바뀌었다가 다시 버마가 되고 뭐 이런 내용은 나중에 이 책의 뒷부분에 보면 나올 것 같습니다. 네, 우리 네, 아린 씨도 송아린 씨도 음소거 키시고 소감 얘기해 주세요. 저도 책을 못 읽었는데 진짜 설명을 잘해주셔서 약간 유튜브 강의 보는 것 음. 같았어요. 유튜브에서 동남아 설명해드립니다. 이런 강의 같았고, 캐나다에 있다 보면 되게 다양한 나라에서 온 친구들을 보게 되는데, 그중에서 동남아에서 온 친구들도 있어서 좀 더 이 이야기가 막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니라 좀 가깝게 느껴졌던 것 같고, 그리고 또 느꼈던 게 캐나다 원주민 역사를 최근에 한 학기 내내 원주민에 대한 이야기를 배웠어요. 근데 보면은 정말 뭐랄까 나라에 대한 개념도 없고 뭐 돈이나 그런 거에 대한 개념도 원주민들이 없었는데 아이고 불이 꺼졌네요. 유럽 국가들이 와가지고 그런 개념조차 없는데 이제부터 여긴 내 땅이다 하는 그런 것들 보면 봤었는데 여기서도 참 비슷하게 느껴져서 그 만달라처럼 확실한 그 구역이 없는데 유럽 국가들이 와서 식민 지배하고 땅 따먹기 하고 이러는 게 참 비슷하게 느껴졌고
정말 식민지 시대에 유럽이 그 교통의 발달로 많은 일을 하고 또 아이디어를 정말 다양하게 전 지구에 자신들의 그 아이디어, 자본주의적인 아이디어라고 해야 되나? 를 많이 이식했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우리 김세경님도 혹시 음소거 키시고 소감 좀 나눠주실 수 있나요? 김세경님? 그냥 책을 읽고 온 게 아니었고 어떻게 보면 강의 듣는 기분으로 이제 듣고 있었던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보통 같으면은 이제 최근에는 이제 뭐 일본이라든가 중국이라든가 미국이라든가 이런 데밖에 이제 정치 역사를 잘 모르는 입장인데 동남아에 대해서 좀 이렇게 새롭게 아는 문물이나 문화나 정치 역사를 좀 많이 듣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서 예, 그냥 아까 어떤 분처럼 휴양지 같이 그런 휴가 개념으로 이렇게 다녔던 곳이지 그런 데에서 그렇게 역사가 그런 식으로 있는지는 몰랐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책을 읽으면은 좀 이렇게 도움이 되면서 이렇게 또 의외로 또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은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다음 달에는 꼭 구매해서 읽어가지고 들어오는 걸로 그렇게 하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 달에는 예. 꼭 읽어오시고요. 자, 그럼 오늘 모임은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달도 두 번째 주죠. 두 번째 주 토요일 아침 10시에 줌 회의실에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달에 3권이니까 3권 웬만하면 꼭 읽어오시고요. 뭐 안 읽고 오셔도 뭐 상관은 없습니다. 어차피 대략적인 내용은 제가 요약을 해서 알려드리니까요. 자, 화면 봐주시고 사진 한번 찍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화면 봐주세요. 하나, 둘, 셋. 잠깐만요. 확인. 오케이, 됐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다음 달에 또 뵐게요. 빠이빠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